이번 시간에는 전쟁과 관련해서 보급 문제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로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전투가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전투가 자주 있지 않죠. 왜냐하면 전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건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도 하고 보급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는 바로 전투가 벌어지기보다는 서로 기세 싸움을 하죠. 대치 국면이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임진왜란, 그다음에 조일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해전이 있었죠. 해전이 얼만큼 있었느냐? 하루에 있었던 해전을 1회 이렇게만 카운트하면 23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전 전승의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하루에 여러 번 있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0회. 근데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98년까지 있었죠. 92년 4월부터 98년 11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만 7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23전이잖아요. 7년 동안 23전이지 않습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3회가 조금 넘는 거죠. 전쟁은 생각보다 자주 있지 않다. 전투라는 개념에서 보면 생각보다 자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 거나 이렇게 할 때 전투는 아주 자주 있고 금방 끝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몇 달간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한번 싸우고 바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준비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준비 보급 해보면 한삼걸 한 나라에 3명의 영웅이 있었다. 항고조 유방이 전한을 건국할 때 개국공신 대표적인 3사람이 있죠. 소화가 있고요. 장량이 있고 한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소화를 잘 모르죠. 장량은 많이 압니다. 사극 같은 데서 그 핵심 전략 참모로 장자방이라고 표현도 하죠. 장량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신이라는 장수 이야기도 많죠. 사자성어의 다다익선을 이야기했던 한신이죠. 이 두 사람은 좀 많이 아는데 소화는 잘 모릅니다. 역사를 좀 본 사람은 소화라면 이름을 아는데요. 근데 소화는 핵심 역할이 뭐냐면 행정을 처리하고 보급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삼걸 중에 행정 보급을 담당한 소화가 나중에 공에 따라서 시급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7,000원을 받았다. 일설에는 장량이 많이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장량이 사양을 해서 실제는 소화가 제일 많이 받았다. 아니다, 소화가 그냥 많이 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할 때 장수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참모가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한삼걸을 기준으로 한삼걸의 나중에 전쟁 공로에 따라서 받은 시급을 보면 행정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간과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육지보다는 바다로 보급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해전에서 밀림에 따라서 일본이 해상 보급이 어려워서 전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해전에서 승리, 보급이 중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살수대첩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때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동원했다, 30만 대군을 동원했다라고 하는데 이 수나라가 동원한 병력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었냐. 실제 이상 너무 많이 썼다.
단 한편은 많이 쓰면 따라서 보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고 그 보급을 하려니까 힘들었다. 그래서 보급이 부실했고 그 부실한 보급을 별도로 챙겨준 게 아니고 각 병사가 전쟁은 길게 가는데 길게 가는 그때 필요한 보급을 각자 알아서 하게 처음에 다 줘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다 메고 다니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인당 뭐 50kg이 됐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식량이란 게 처음에 무겁고 멀리 가면은 없애기 때문에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처음에 힘들면 그걸 계속 가져가기 어렵죠. 그리고 옛날에 전쟁에서는 보급을 뒤쪽에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병들이 중간중간에 약탈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약탈로 해결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 보급이 한번 끊기면 약탈해서 보급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나온 전술이 뭐냐면 청야 전술이죠. 후퇴를 하면서 보급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은 다 없애버리는, 뭐 예를 들어 곡식 같은 건 다 들고 가든지 아니면 못 옮기겠으면 곡식을 불태우고 가버리는 게 청야 전술이죠. 그래서 수나라가 처음에 보급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걸 갖다 보급 부대를 별도로 편성하기보다는 각 병사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보급이 힘들었고 고구려는 청야 전술로 를 사용해서 보급이 보충되기 어려웠던, 그래서 수나라 병사들의 사기도 그렇고 실제로 전투력도 많이 떨어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살수 부근에서 강을 건널 때, 강 반쯤 건넜을 때 가장 취약하다 그럽니다. 취약했을 때 고구려가 공세를 해서 전투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공격을 해서 이겼다, 그렇게 살수대첩이죠. 수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취약한 시점에 보급 문제가 있어서 전투력이 취약한 수나라 군대를 쳐서 이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너는 중간쯤에서 해결을 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살수, 이래서 물숫자가 들어와서 이때 도강이라고 했으니까 수공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전에 이게 취약 부분 방어하는 쪽에서 침공하는 쪽에, 공격 쪽에 취약 지점을 노려서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뭐 이러면서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붙어갖고 깨졌다, 뭐 전쟁에서 졌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그 사자성어로 송양진이죠. 송나라의 양공이 어질게도 공격하는, 상대방이 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전투를 갖춘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게 도리다, 이러면서 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싸워서 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고구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은 전쟁이니까 중간에 취약하는 시점에서 쳐서 이겼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 보급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청야 전술의 승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20세기 인팔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죠. 1944년 3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데요. 버마, 요즘은 미얀마죠, 이름이. 우리가 7, 80년대에 버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마하고 인도 제국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전투였는데요. 그 인팔이라는 지역이죠. 인팔은 도시 이름인데. 그래서 영국군을 기습을 해서 일본군이 처음에는 전세를 앞서 나가다가 과도한 강행군과 보급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영국이 정신을 차려서 반격하니까 대비하지 못했다. 이때 보급이 얼마나 허술했냐. 그러면 그래서 일본의 무타구치 렌야라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일본인은 초식 동물이니 길가에 풀 뜯으며 전진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풀 뜯어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럼 풀 뜯는 것도 모든 병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불편하면 못할 수도 있죠.
이 인팔 전투 이때 영국군은 이게 정글지대잖아요. 보급이 어려우니까 영국군은 아마 공중에서 고기 통조림을 뿌렸다 이런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군은 위에서 뿌려줘가면서 보급을 했고 일본인은 병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청야 전술을 써서 당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팔 전투가 최종적으로 영국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보급되지 않은 병사들이 전투에서 이기기는 어렵겠죠. 고려 거란 전쟁 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은 993년부터 1019년까지 있었던 전쟁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귀주대첩 1019년에 끝났는데 우리는 강감자라는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감자가 한단지몽의 한자다. 그래서 이게 한으로 읽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름이 있었으니까 감으로 읽는다. 그래서 강한찬이라는 사람도 있고 강감찬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강감찬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 건한전쟁의 최고 영웅을 강감찬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주대첩을 살펴보면 이게 병력상으로는 고려군이 많았습니다. 고려군이 20만이고요. 거란군이 10만. 고려가 병력상 우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하고 거란하고 사이에 그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고려군 쪽에서 거란군 쪽으로 강한 강풍이 불어서 거란이 그 바람을 거슬러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가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졌다. 그 병력상 우위가 있던 고려군이 그런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가 있던 기병이 나중에 전투 중간에 합류함으로써 옆구리를 쳐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병력의 우위에다가 날씨가 더워지고 추가 지원 기병이 있는 바람에 거란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세한 상황에서 전투를 해서 이긴 게 기주대첩입니다. 그래서 병력 규모가 크다는 면에서는 대첩인데 뭐 열세를 극복하고 이긴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재밌는 게 기주대첩이 고려군이 거란군보다 북쪽에서 시작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거란이 진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고려가 대군을 이끌고 강감찬이 출병을 해서 거란을 맞이하러 갔는데 거란이 10만 병력을 뽑아서 빠르게 개경을 치겠다고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고려군하고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경까지 치고 내려갔는데 임금이 현종이죠. 현종이 개경을 비우고 피난을 가버립니다. 개경을 갔더니 임금이 없어요. 개경만 쳐갖고는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거란은 압록강이 얼었을 때 배를 이용하지 않고 얼음 위를 기병이나 보병이 얼음 위를 건너서 남하해서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개경을 쳐서 빠르게 이기고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개경까지 내려왔는데 임금이 피신을 해버렸으니까 개경을 쳐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였다는 거죠. 이제 퇴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거란 쪽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미리 올라갔던 20만 대군이 전쟁을 안 했고 옆으로 새겼네. 그래서 다시 개경 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귀국하던 거란병하고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주치려고 하긴 했습니다. 마주치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이때 크게 졌기 때문에 나중에 거란이 추가로 별로 침략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기주대첩이라고 하고 강감찬을 최고의 영웅으로 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기주대첩 이후에 고려가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원래 거란이 삼국 대우를 해달라 했던 걸 갖다가
더 이상의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가 이기긴 했지만 나중에 삼국대우를 하면서 무마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이겨서 거란한테 더 이상 사대를 했거나 하는 게 없었냐, 그게 아니고 사대는 계속 해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주대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병력의 우위와 날씨의 도움과 추가 지원 병력과 있으면 실제로 곱절 이상 차이 났던 거죠. 그 다음에 압록강을 건너서 개경까지 갔다 온 병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병력의 수도 우위가 있었지만 보급이나 체력이나 이런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었던 그런 고려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영웅이었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고려 거란 전쟁의 최고의 영웅은 개인적으로는 서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희가 1차 전쟁 993년에 있었던 1차 전쟁이죠. 크게 봐서 어떤 사람은 1차, 2차, 3차에 큰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큰 전쟁은 1차부터 7차까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잘한 것까지 뭐 20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려 거란 전쟁 그만큼 횟수가 많았죠. 예를 들어 한 20번 있었다면 거의 매년 있었다는 이야기죠. 짜잘한 전투들은 있었어요. 근데 1차 전쟁, 진짜 첫 번째 전쟁인 993년에 서희가 전쟁을 하지 말고 외교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더니 조정에서 그럼 네가 해봐라 해갖고 나가서 외교談판을 했다고 합니다. 서희가. 그러니까 서희가 의견을 냈다가 독박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회사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럼 네가 해봐라, 이렇게 담당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서희가 외교談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신리도 챙기고 방어선도 확보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고려 거란 전쟁이 어떻게 고려의 승리로 끝나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 거란 전쟁은 서희가談판을 함으로써 전쟁에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동 6주가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기주, 곽주, 이렇게 6개죠. 그래서 이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동 6주의 성을 보수를 하고 이 6주를 굳건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속에서 거란은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자, 1차, 2차, 3차, 우리가 기억하는 1차, 2차, 3차 그 큰 전쟁 말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거예요 하냐면,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오면 성을 하나하나씩 쳐나갑니다. 예를 들어 성을 하나 쳤어요. 하나 쳐서 이겼어요. 이기면 거기에 성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병사가 얼마를 놔두고 다시 또 내려가겠죠. 그러면 한 번 성을 치고 내려갈 때마다 병력은 계속 줄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 하나 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날이 풀리고 압록강을 걸어서 못 건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국경 부근에 성이 강하게 여러 개가 있으면 거란이 침략해서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1019년에 기주대첩이 있었던 3차 전쟁, 어떤 사람은 7차로 그러기를 하고 뭐 그런데 보통은 3차로 받아들이니까요. 이 마지막 전쟁에서 10만의 별동대가 이 성들을 치는 걸 다 포기하고 개경만 치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내려온다는 거죠. 급하게 내려와서 수도를 점령하면 이기겠다 생각했는데 도망을 가버리니까, 임금이 피난을 가버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는 돌아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병력과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거란이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6개의 성을 잘 쌓고 거기에서 뒤를 칠 수 있다. 만약에 보급이 있다면 뒤에 보급도 끊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육주가 위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 거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전투 개념도 있고 보급선을 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했던 1차 전쟁의 성과가 전체를 결정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려 거란 전쟁의 최고의 영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희라고 생각합니다. 강감찬보다 서희의 공이 크다. 근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쟁을 전체를 보는 시야에서 보면 서희가 더 영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에서 보급의 중요성을 봤고요. 그리고 전쟁을 갖다가 단순하게 이겼다 졌다가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